반도체 한타가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평소의 3배인 10개월치 재고를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장에선 내년 1분기로 예정된 감산이 올 연말로 앞당겨지고 이후 투자 축소를 통한 추가 생산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배터리 합작 법인에 3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대 미국 국채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 정부가 이 정책 자금을 집행한 것은 2010년 테슬라 이후 12년 만입니다. 2년여 만에 증시에 복귀한 신라젠이 기존 팩400 외에도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위스 제약회사 바실리아에서 도입한 새 항암제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 임상에 착수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예대 마진이 최근 3개월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우대 금리는 높이고 가산 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틀째 경계감 가득했던 우리 증시 소식부터 박찬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장 초반 반짝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2월 FOMC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증시 경계감 속에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1,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다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들어서 불과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이 제약,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는 개별 종목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IRA법 단기간에는 좀 풀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실망한 매물이 좀 현대차, 기아 쪽에서 좀 빠져나간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북미 안에서 전기차 배터리 조립하는 규정, 조립해야 된다. 이 규정을 그 하위 규정이 아마 올해 안에 어떻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의 해외 입국자 3일 모니터링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네. 또 폐지가 됐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있을 이 중국의 춘제죠. 이 연휴 기간 동안 네. 이동 통제도 중국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현대차, 기아에서 아무래도 좀 중국 쪽 전기차 쪽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이 감지가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움츠러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보합세로 끝이 난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시장이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결과 모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두 지표 모두 전월 상승률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이 이번 FOMC에 반영돼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빠르면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점도 이런 의견에 무게를 더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은 77%, 그리고 75bp 기준금리 인상하는 이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은 23%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자국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에 맞춰서 올해에만 275번이나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오랜만에 나오는 연준의 빅스텝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가 현실화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완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한다면서요. 유럽이 요즘 물가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긴축 속도 이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한동안 고강도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해 주셨던 물가 때문인데요. 네. 유로존과 영국은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역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였는데요. 특히 영국의 경우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과 달리 고강도 긴축 노선을 이어가게 되면 증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보면 좋을 업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준비를 했네요. 맞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장 민감도가 낮은 저베타주를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베타주요? 맞습니다. 베타란 이 시장 변동성 대비 개별 종목의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저베타주의 경우 변동성이 큰 지금 증시 상황 속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업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 통신, 보험 업종 등이 이 저베타주에 속합니다. 네. 특히 저베타주의 경우 최근 널뛰기하고 있는 환율 변동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증시 하락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는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함께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종목에 투자를 해라. 맞습니다. 뭐 주로 들어보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뭐 명품주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물가가 얼마가 오르든 금리가 얼마나 높아지든 뭐 부자들은 사실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설 1위에서 내려오고 네. 그 1위 자리를 루이비통 회장이 차지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주 투자도 유효한 대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이 배당 기산일인 12월 31일을 앞두고 배당주의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주가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예. 전통 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는 연말 평균 5%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데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모두 노릴 수 있는 배당주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4.3% 올라서 같은 기간 1.7% 하락한 코스피 지수 등락률을 크게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배당 기산일이 지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당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 기산일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식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기다리는 이슈. 이제 오는 밤 발표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기대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월가의 11월 CPI 시나리오 그리고 간밤 크게 빠졌던 테슬라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먼저 CPI부터 좀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수치별 시나리오 좀 계속해서 나오던데 한번 볼까요? 네, JP모간에서 CPI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을 전망해봤습니다. 예. 현재 가장 높은 확률로 전망되는 것이 7.2에서 7.4% 수준인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S&P 500이 2에서 3%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CPI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6%대로 나타난다면 예. 시장이 최대 8에서 10%까지도 기분 좋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찬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행 중이다라는 식으로 CPI가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4.5에서 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CPI 7.4% 아래로 떨어지면 S&P 500 지수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 7.5%를 넘어선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예상치가 7.2에서 7.4%인데 이렇게만 나타난다면 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나왔던 이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5.2%로 나타나면서 전달보다도 0.7%포인트가 하락한 점 역시도 이 기대감을 부풀렸습니다. 예.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 상승 기대가 누그러진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1년 후 집값 상승률 전망치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인데요. 연준의 시나리오대로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딱 여기에 이제 11월 CPI까지 시장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 텐데 간밤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170달러마저 좀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때문일까요? 네, 일단 주가를 보니까 이날 테슬라가 6.27%나 떨어지면서 167.82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예. 나스닥의 주요 100개 종목 중 85개가 올랐고요. 15개만 약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보인 겁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함께 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make some noise for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이 영상은 한 코미디 쇼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환호해달라 이런 진행자의 말에도 현장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옵니다. 예. 머스크도 머쓱하고요. 진행자도 이 청중 중에 당신이 해고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농담을 하면서 서둘러 좀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이후에 대중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후 야유 사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고요. 예.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90%는 환호였다 이렇게 좀 구차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CEO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연히 테슬라에 대한 대중 이미지 역시도 상당히 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월가에서 나오는 시각들 보면은 일론 머스크 CEO 자체가 테슬라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날도 뭐 분위기를 보니까 안 좋은 분석들이 많이 나왔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좀 이날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국제연구데이터그룹인 유고브에서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긍정적인 시각이 6.7%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11월을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해졌습니다. 예. 요인도요, 이 테슬라보다는 트위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량 해고라든지 트위터 내 유해 콘텐츠가 증가했다는 점, 또 광고주 손절 등의 관련 리스크가 좀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머스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좀 혁신가다, 발명가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이제는 좀 충동적인 사람, 또 우편향된 사람 등의 이미지로 많이 좀 변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에서도요, 테슬라 관련 설문을 했는데 이 긍정 여론은 43%에서 38%로 줄었고요. 부정 여론은 15%에서 22%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실 간밤에 테슬라가 6%나 이렇게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다뤄보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 테슬라 주가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보자면 무려 52.36% 떨어졌고요. 예. 트위터 인수인 10월 28일 이후만 살펴봐도 25.44%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이런 최근의 뉴스도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요. 사실 더 주목할 점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점입니다. 먼저 재고 상황도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테슬라의 재고가 중국에서 계속 쌓이고 있으면서 중국의 상하이 공장은 모델 Y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재고 감축을 위해서 가격 할인 정책까지 내놓고 있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때 1조 달러를 넘었던 테슬라의 시총 반토막이 나면서 현재는 5,2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그 결과 지난 12일에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 1위 부호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니까 지금 머스크 CEO에게도 테슬라 기업 자체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월가 분석 보면은 테슬라가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거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하던데 월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반토막이 났지만 여전히 비싸다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이라고 하죠. 32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회사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에게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PER입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테슬라가 PER 32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익성은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거죠. 이 중국의 생산 중단 사태 등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닝컨설트의 애널리스트도요. 테슬라가 당파적인 브랜드가 되는 길을 가는 것 같다. 라면서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 오민지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상패 위기를 넘기면서 2년여 만에 증시에 복귀한 신라젠이 주력 후보 물질 개발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항암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해서 발빠르게 기술을 수출하는 순환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웠는데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거래 재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입니다. 예. 과거 이제 팩사백 하나에 의존을 했다가 임상 3상 실패로 주가 급락 사태를 겪었던 그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제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항암 신약 개발을 이끄는 연구 개발 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이제 연구 인력을 40% 늘렸고 또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SJ600의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기존 팩사백과 또 최근 스위스 바실리아사로부터 사들인 BAL0891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승률이 높은 경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모든 후보 물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임상 3상까지 가기보다는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존의 그 팩사백뿐만 아니라 SJ600이라는 새로운 항암 바이러스 라인을 확장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상 연구를 이미 팩사백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내서 완료했고 추가적 후보 플랫폼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간 이렇게 단일 파이프라인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도입하겠다라는 포부였는데 먼저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제, 앞서서 얘기를 해주신 SJ600, 이게 최근에 동물 실험까지는 좀 마무리가 된 단계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겁니까? 네, SJ600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고요. 예. 보체라고 하는 그 면역 단백질에 의해서 이 항암 바이러스가 파괴되지 않도록 일종의 이제 방어막을 입혀서 기존 항암 바이러스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동물 임상에서 나온 수치를 보면 방어막이 없을 경우 15%가 살아남지만 방어막을 입히면 80%가 살아남아서 암세포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고형암이나 전이암까지도 이게 직접적으로 약물 전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반복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중화항체가 쌓이게 되면서 예. 이제 항암 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점점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회피를 해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투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전임상 결과 논문을 내년 중에 국제학술지와 또 미국 암연구학회 등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기술 수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대 거래가 있었던 유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라젠은 이번에 그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후보 물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신라젠이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잘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도 쌓였다면서 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AACL이나 아스코에서 또 신라젠의 활약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실리아사로부터 이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 후보 물질, 이거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는 15일부터 미국 시간으로 오는 15일부터 이제 뉴욕과 댈러스 등의 이제 세 곳에서 바실리아사로부터 이제 사들인 BAL0891의 임상 1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준비 중이고요. 예. 이르면은 내년 초에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5대 병원과 협의 중입니다. 이 후보 물질은 이제 3중 음성 유방암과 같은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전임상에서 그 널리 쓰이는 항암제인 파클리탁셀과 함께 썼을 때 뚜렷한 항암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신라젠은 약물의 특성상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많은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굳이 임상 2상에 가지 않더라도 물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그 통계를 보면요,
임상 일사안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1년 반 정도가 평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기자 간담회에서 뭐 포부나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자신 있게 밝힌 신라젠이었는데 오늘 이런 거 비해서는 주가가 좀 신통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이제 어제보다 2% 떨어진 9,3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간담회 중에서도 주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신라젠 측은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침체고 또 바이오 신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인 만큼 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주가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바이오 기업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림세다 보니 피해갈 수 없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일단 힘겨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거래재개 성공 이후에 연구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국 기자였습니다. 관광 명소처럼 그 여러 사람들 와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랑도 와서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싶습니다. 귀엽고 또 보러 오고 싶어요. 너무 커가지고 신기하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의 가성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으니 아름다운 공간, 행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 마케팅을 해야 된다. 관광화된 거죠. 관광지화된 거죠.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 수익성도 좋아진다는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들어 은행들의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금융권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그동안 이제 대출금리 무섭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체감상으로는 한 2배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변만 보더라도 이 3%대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해왔던 차주가 뭐 이번에는 이제 연 6%대로 금리가 올랐다 하는 사례들 사실 어렵지 않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오른 차주들이 이미 상당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 주담대 금리는요. 12월 현재 변동금리형의 경우에는 상단이 연 7.65%, 였고요. 그리고 고정금리형은 상단이 7.01%입니다. 1년 사이에 이 금리가 최대 2.6%포인트가량 오른 겁니다. 다만 이거는 최근에 이 채권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그나마 이 정도였던 거고요. 이 2달 전이었죠. 강원도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경색으로 금리가 급등했던 10월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이 상단이 약 3.4%포인트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1년 동안 기준금리가 오른 게 한 2.5%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수준이네요. 네. 국내 은행들은 보통 이렇게 대출 장사로 돈을 버는데 그런데도 은행들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출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이 최근 6개월 사이에 눈에 띄게 우대금리는 높이고 가상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 금리는요, 기준금리에다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이 가상금리를 더하고 또 여기에다가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 재량으로 금리를 더하고 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대금리와 가상금리입니다. 이 최근 1년을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은행들이 금리를 추가로 많이 덧붙일 때는 조달금리에다가 최대 2.4%포인트가량 더 올려서 대출금리를 산정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약 0.5에서 1%포인트대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하나은행은 이 금리가 1년 사이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절반 수준으로 많이 낮아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차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체감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은행들도 마진을 일정 부분 줄여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좀 고통 분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별 추이로 좀 보시면요. 지난 6월부터 이렇게 덧붙이는 금리가 좀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때가 공교롭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시중은행장들과 만나서 이 은행들의 지나친
대표적인 대출 이자 장사에 대한 좀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됐던 7, 8월에 가장 낮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미세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에 가상금리를 많이 못 붙이고 있다. 네. 그런데 이 은행들 수익성이 나빠졌는지는 사실 예금 금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대출 금리를 내린 만큼 예금 금리를 똑같이 내렸다면 그만큼 이제 고객들한테 나갈 이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은행들 수익성은 또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은행들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대 금리차인데요. 네. 4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차는 이 3개월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대출금리 조정폭이 예금금리 인하폭보다 더 컸기 때문인데 이 같은 흐름에 증권가에서도 올해 4분기에는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 즉 님의 상승폭이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으로 본다면 순이자 마진 님 상승폭이 올해 평균 20bp였는데 내년에는 한 9bp로 절반가량 떨어질 걸로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 압박에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다 내리긴 했는데 특히 대출 금리가 이제 더 많이 내려가면서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당국은 이것보다 더 낮추라는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국은 최근 금융사 대출 금리를 매주 모니터링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혔는데요. 차주들의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최근 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8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고요. 농협은행 역시 시기나 폭은 미정이지만 인하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은행권 에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자칫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좀 당부한 데 이어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좀 거론이 되자 지난주 중반까지 은행주 주가는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이 이후 이 해외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시는 것처럼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주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배당인데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서 이 배당 자율화를 언급했던 만큼 올해 배당이 구체화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주가가 어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배당도 사실 이익 난 거에다 주는 건데 이익이 떨어지면 배당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아예 금리를 통제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당국의 적절한 개입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좀 네. 직접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일정한 지침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다만 좀 과도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이 이제 규제 산업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업종이니까 이제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일부 뭐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김대중 교수 발언처럼 이제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좀 마음 먹고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시키는 것이 이 반드시 주주들의 이익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 역시 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순이자 마진이 커져서 이익 창출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주주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나치게 이제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실차권이 생기면서 대손 비용 발생이 많아져서 위험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정리를 해보면 은행들이 이 적절한 순이자 마진을 갖고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은행 대출자들은 금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정반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이 두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증권의 11월 말 기준 신용거래 이자율은 10.1%를 기록해 증권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대부분 금리가 9%대 중반을 넘습니다. 특히 7일짜리 초단기 금리가 8%에 다다른 곳도 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약 2%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은 신용거래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채권시장 불안 여파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91일물 CD금리는 6월 평균 1.99%에서 11월에는 4%에 달았습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악화로 리스크나 유동성 프리미엄, 재반 비용 등을 반영하는 가상금리도 함께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달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등을 예상하고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 시 반대 매매도 우려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수 있어 내년 1분기까지는 신용 이자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반도체 한파 속에서 SK하이닉스의 감산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재고 자산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SK하이닉스 재고 자산 지금 어느 정도길래 좀 위험하다는 겁니까? 네, SK하이닉스 재고 일수는 꾸준하게 늘어서 4분기 말 39.5주로 관측이 됐습니다. 대략 10개월치 물량이 쌓여 있는 건데 일반 재고 일수가 80에서 90일 수준이니 3배가량 과잉 재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잉 재고는 판매가 줄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10월에만 디램 가격이 22%나 떨어진 상황에서 이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손실로 돌아온다는 의미겠죠.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가뜩이나 이 솔리다이브 인수로 인해 떠하는 누적 손실이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도 겹쳐져 있습니다. 디램이 유일한 수익 창출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재고는 많으니 손실폭이 커지는 겁니다. 당초 올해 4분기 3천억 원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근 증권업계가 이 같은 영업 손실폭을 거의 5배나 많은 1조 5천억 원까지 내다본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는 몰라도 전 세계 주요 업체들은 이미 감산에 들어간 상황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감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네. 이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4분기부터 적극적인 감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경우 통상 4분기가 반도체 성수기인 점을 노리고 내년 1분기부터 감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죠. 이 문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성수기 효과가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겁니다. 생산을 줄이진 않았는데 기대했던 수요도 예상을 밑도니 엄청난 수준으로 재고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SK하이닉스가 4분기부터 감산을 서둘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시장 판단을 좀 잘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재고가 10개월치 쌓였으면 다 소진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280일 수준인 재고 일수가 일반적인 80일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1, 2분기가 통상 IT 비수기라는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다만 1분기부터 시작된 감산이 2분기 효과를 보기 시작하기에 업계는 공통적으로 이 1분기의 재고량이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재고량이 1분기에 정점을 찍지만 반도체 가격은 3분기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재고를 제때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 손실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감산 규모와 판매 속도가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이 때문에 최근 증권업계가 내년도 전망치를 낮춰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전망 속에서 혹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만한 변수 같은 건 달리 없을까요? 사실 신규 이 서버용 디램인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DDR5는 차세대 디램으로 이 직전 제품인 DDR4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전력 효율이 30% 이상 개선된 제품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겐 효율성이 높은 이 DDR5 규격 CPU를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마침 내년 1분기에 서버용 CPU 시장 90%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 인텔이 신규 DDR5 규격인 CPU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디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램 가격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축 등 투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 큰 전환점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심각하게 대응을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거론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진퇴양난의 상황인 건데요. 네. 업계는 SK 하이닉스가 감산 시기를 당초 1분기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합니다. 또한 내년 50%가량 투자를 축소하겠다던 계획도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업황이 다시 살아났을 때 SK 하이닉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디램 업계 점유율 1위인 삼성이 감산에 나서지 않는 이상 SK 하이닉스의 감산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28조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달리 이 SK 하이닉스는 5조 원 수준에 불과한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아무래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업계는 현금 자산에 여유가 있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좁혀졌던 점유율을 이번 기회에 회복하고 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여신금융사는 금융혁신의 선두이자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경기 위축과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저희 여신금융업계가 혁신과 도전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전략 도출은 우리는 어떤 산업에 속하는가 정의를 하였다면 산업에 대한 정의보다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전략 도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의 역량 및 자산은 무엇인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돈 3조 원에 달하는 저리 장기 대출을 지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첨단 자동차를 만들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조건인데 12년 만에 부활한 이 제도를 앞으로 국내 다른 배터리사와 소재 업체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가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돈 3조 원의 대출 지원을 받습니다.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수준인 3.6%로 AA급 회사채가 일반적으로 금리 5, 6%인 점을 감안하면 2%포인트나 낮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에 지원하는 미국 정책 자금인데 2010년 테슬라에 4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2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배터리사로 지원받은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입니다. 지원 자금 부활과 함께 LG에너지 솔루션이 첫 선례를 남기면서 국내 배터리사들뿐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지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엔 자동차와 배터리뿐 아니라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리튬 흑연 업체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7월 호주의 흑연 공급업체 시라가 1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전기차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으로 30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했고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배터리에 9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라 대출 자금은 넉넉합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친환경 첨단 자동차 합작법인 하려는 회사들은 무조건 이번 디폴트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받으려면 빨리 받는 게 좋죠.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배터리사 및 소재사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금리 인상으로 미국 진출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의 대출 지원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미국 진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이사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구 대표가 다른 후보들도 추가로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KT 사회이사 8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지난 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차기 대표이사로 세울만 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대로면 구 대표는 내년 주주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구 대표는 되레 이사회의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 외에도 경쟁 후보를 선정해 심사해달라는 겁니다. KT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는 구 대표와 경쟁할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계에서는 구 대표가 연임 심사 과정에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최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산된 기업들에 대해 인사 규정이나 후계자 양성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나 포스코처럼 민영화된 공기업이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운영할 시엔 주주권 행사 여지를 확대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후보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아 내년 주총에서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행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후보 선정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정부 여당 등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이후 KT의 시가총액을 40% 이상 성장시킨 구현모 대표. 경영 성과를 근거로 보인 자신감이 연임에 득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패션 업계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과 폐수 같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공정을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군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단이 조합되고 옷깃과 라펠이 생기고 소재 정보를 담은 태그가 붙습니다. 코트 한 벌이 디자인되는 과정입니다. 디자인, 샘플링, 수정 작업뿐 아니라 아바타 모델을 활용한 가상 품평회까지 의류 제작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물 샘플 제작 방식 대비 의류 한 벌당 유발되는 탄소 배출량과 화석연료, 물 사용량 등을 절반 이상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낭비가 생기거든요. 원단 제작을 하고 자르고 만들고 보내고 이런 그거를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단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천연 원사를 활용한 셋업 제품입니다. 표백 등 염색 가공 과정을 없애 자원과 에너지를 크게 절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업체는 올해 이 같은 친환경 소재 비중을 작년보다 30% 늘렸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언더웨어부터 아우터까지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면서 사회 책임 의식을 갖고 친환경 패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 라인업의 비중을 올해보다 40% 더 늘릴 예정입니다. 염색부터 워싱까지 한 벌의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평균적으로 7,000리터에 달합니다. 필요 이상의 물이 사용되는 데다 폐수 문제까지 심각한데 스파원은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생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워싱 공법에 비해 전기 사용량과 화학 물질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스파원은 현재 데님 라인 40%에 적용 중인 친환경 생산 기술을 내년까지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패션업계가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화와 디지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태광산업 지분 5.8%를 보유한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내일 이사회에서 흥국생명이 추진하는 4천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이사진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톤은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 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며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상법이 금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상법에서는 상장사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은 유상증자 참여 승인을 대비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5곳 중 3곳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45개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15개 핵심 지표 준수율이 60.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지표 중 주초 4주 전 소집 공고, 배당 정책과 실시 계획 연 1회 주주의 통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등 6개 지표 준수율은 60%를 밑돌았습니다. 거래소는 특히 배당 정책 마련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소로 적극적인 개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26개사의 정정 공시를 요구하고 100개사에는 준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표 사업으로 꼽히는 파운드리의 분기 매출이 주력 제품인 낸드 플래시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기사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와 증권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우리 돈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5조 6천억 원 수준인 낸드 플래시 매출보다 30%나 많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5G 통신 관련 맞춤형 칩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고객사가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퀄컴과 엔비디아 등 팹리스들과 구글, 테슬라 등 맞춤형 칩을 원하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치했습니다. 반면 IT 기기용 저장 장치에 활용되는 낸드 플래시는 PC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해 말 4.81달러에서 지난달 4.14달러로 13.9%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고리사채 같은 남의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고 자산을 빼가는 이른바 무자본 M&A가 사실상 당국의 방치 속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020년 라인펀드 사태에서 금감원은 이 무자본 M&A 정황을 대거 확인했지만 헤지펀드 불법 행위와 이 투자자 보상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신종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라임 사태 이후 시비를 활용한 신종 무자본 M&A는 더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데 기업 사냥꾼들은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사모펀드 같은 제도권 큰손들과 결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시비 발행 규모는 2019년 3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9조 5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당국이 코스닥 탐욕의 머니게임을 척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신종 무자본 M&A가 더 진흥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